즉 과거 불행 이후에 찾아오는 기회에서 스마트폰과 4G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처럼 앞으로 이번에 침체 국면의 이 불황을 견뎌내고 다가올 기회 시기에는 우리가 크게 급부상하지 않을까. 2030년 170억 달러로 현재 대비 8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빈쌤, 눈이 충혈된 것 같은데 좀 피곤하세요? 오늘 방송에서 얘기할 게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느라 살짝 좀 충혈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오늘 진짜 제가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우리 큐피디님도 따로 필기할 준비해 두시고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 바로 CES 2023이 끝났는데 이 CES 2023을 바라봤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다가올 미래가 그려지겠구나, 앞으로는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이동되겠구나, 우리가 새로운 혁신, 기술적인 트렌드, 그 다음에 투자의 기회를 바라볼 때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만한 기업은 이런 기업이구나 라는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근데 CES 2023이 이미 끝났는데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일정주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을 했던 것들은 이제 다시 원위치로,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들. 근데 CES 2023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IT 최신 기술 트렌드를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대기업들이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한다면 분명 우리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힌트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부터 받아 적으면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CES 2023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 키워드 3개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부터 받아 적으세요. 첫 번째가 메타버스, 그 다음 두 번째가 자율주행, 세 번째가 AI입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였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메타버스, 아무래도 올해 CES 2023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었던 게 메타버스였어요. 시작 전부터.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까지 막 대단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뭐냐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업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메타버스를 처음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저거 게임 아니냐? 그전에 있던 게임이랑 뭐가 달라? 하면서 게임에 국한되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메타버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이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으로 바꿀 수 있게끔 전환점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겁니다. 뭐냐면 일단 게임을 넘어서 정비라든지 레저, 안전,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이번에 확인된 게 오토바이를 탈 때 우리가 헬멧을 쓰잖아요. 근데 그 헬멧을 바이크 운전자가 AR 기능이 탑재된 헬멧을 사용할 때 여기에서 내비게이션 기능과 속도 등을 체크할 수 있는 AR 헬멧, 그 다음에 스노우보드 고글에서 또 AR 기능을 활용해 속도 및 주변 사람들의 정보 역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서도 이 수술을 집행하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AR 안경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 활용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기존까지는 메타버스 디바이스 하면 그냥 이 얼굴에 쓰는 액세서리 같은 용도의 디바이스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쪽으로 또 확대가 되고 있냐, 내 온몸에 이 촉각을 자극시키는 웨어러블 액세서리가 또 점차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CES 2023에서 글로벌 IT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관람객들 반응이 가장 좋았던 업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업체인 전신 햅틱 솔루션 업체 비햅틱스라는 업체라고 합니다. 이 업체는 2015년 설립돼서 현재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촉감 관련 액세서리 1위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전시를 해준 게 상체를 진동시켜주는 햅틱 조끼, 그 다음에 손의 촉감을 느껴줄 수 있을 만한 장갑, 이렇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우리 큐피디님 혹시 총 게임, FPS 게임 이런 거 해보셨어요? 저 FPS 게임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런 거를 할 때 만약에 이제 내가 총으로 막 싸우는데 조끼랑 장갑을 낀 상태로 그 총의 진동도 느끼고 내가 총알을 맞았을 때 그 진동까지 느껴진다면 게임이 좀 더 재밌게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 게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할 게 정말 많으니까 차근차근 잘 들어주세요. 일단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지금 CES 2023에서 처음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거의 5년 전, 7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말이 이어져 왔었던 게 자율주행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변화된 방식이 뭐냐면 우선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상용화에 있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식의 발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1차적으로 완전 자율 차량의 비용과 가격 부담을 우려한 건데요. 이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기준으로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용 컴퓨터, 뭐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거를 다 탑재를 시킨다라고 봤을 때는 기존 차량 비용 대비 거의 7에서 10만 달러 가까이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차의 비용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과연 누가 살 수 있겠냐? 라는 의문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망치로 나온 게 일반 승용차보다는 일부 고급차나 상용차 아니면 그 외의 분야에서부터 자율주행의 상용화가 이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완전 자율주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짜 거의 무사고에 가까울 정도의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율주행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강의 드렸다시피 크게 3요소로 되어 있어요. 인지, 판단, 제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인지 분야에 대한 완벽한 기술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율주행을 선도한다고 하는 테슬라가 카메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사고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이 되고 있죠.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 차량 출시가 늦어지는 데는 인지 과정에서의 발전이 더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인지를 위해 많은 업체들이 뭘 하고 있냐? 카메라뿐만 아니라 레이더, 라이다와 더불어 V2X, 즉 차량과 차량, 그 다음에 도로 간 차량 이런 여러 가지 통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부각을 받은 게 초정밀 지도 이런 부분까지 다 고루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한 가지 센서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센서들을 같이 활용하면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일단 인지에 있어서 센서를 만드는 업체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따라오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존에는 카메라 위주로 집중이 됐었다면은 이제는 카메라의 한계점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도가 다른 분야, 라이다라든지 아니면 3D 지도 이쪽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V2X라든지. 실제로 이번 루미나에 따르면 3D 지도 시장 규모가 2030년 170억 달러로 현재 대비 8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큐피디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앞으로 자율주행 차가 점점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봤을 때 자동차를 만드는 상황에서 이 껍데기인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자율주행에 대한 사고하고 판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중요할까요? 소프트웨어가 아닐까요? 맞죠? 사실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CES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부상했냐? 바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갖춘 신규 진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자동차 업체와 추가 파트너십을 맺은 경우도 많았고 이번에 특히나 눈에 띄었던 게 소니가 혼다와 첫 전기차를 공개하는 등 IT 업체와 완성차 자동차 부품 간의 공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CES에서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현재 고금리와 경기 침체 국면에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꿈을 쫓기 위해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이었다라는 것이 또 눈에 띄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게 투자된 만큼 돈이 회수가 되지 않으니까 즉 즉각적인 돈이 되지가 않으니까 기업들이 대다수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당장에 돈이 되는 부분 자율주행화 사업부터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시내버스, 그 다음에 시내택시 이런 측면에
내가 승용차를 하나를 타면은 사실 전국 팔도 계속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다만 시내버스라든지 특정 공간에서만 자율주행하는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인 리스크가 덜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율주행에 있어서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수익을 즉각적으로 벌 수가 있는 부분이라 많은 기업들이 이쪽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듯하다. 자, 근데 이러한 분야에서 최근에 또 어떠한 기업이 부각받고 있느냐? 농슬라라고 불리우는 존디어입니다. 어감이 너무 웃긴데 혹시 경운기예요? 맞아요. 경운기, 뭐 트랙터 이렇게 농작을 내가 할 때 있어서 쓰는 농기계라고 보면 되는데 매년 CES를 할 때마다 기조연설을 한 명이 대표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기조연설을 누가 했냐면 그 농슬라라 불리우는 존디어의 CEO가 했어요. 아무래도 최근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식량 위기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인력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 겹쳐지면서 야, 이거를 자율주행 트랙터로 생산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생각을 크게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존디어 CEO가 기조연설에서 자율주행 트랙터는 이미 상용화가 상당히 진행된 제품이다 라는 부분을 크게 강조를 해줬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수많은 변수들과 리스크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트랙터를 운전을 할 때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과연 있을까요? 끼게봤자 요 정해져 있는 논밭에서 왔다 갔다의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뿐 뭐 끼게봤자 주변에 사람과 같은 형체가 있는지 갑자기 뭐 고라니 같은 것들이 뛰어들어오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만 인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술적 봤을 때 승용차 자율주행보다 이런 농기계 쪽의 자율주행이 훨씬 쉽더라. 그래서 이미 이쪽은 지금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있고 출시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러한 자율주행 트랙터를 활용을 하면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 개선으로 약 30% 이상의 생산성 향상 역시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캐터필러 역시 이러한 자율주행 트랙터 상용화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는데 이미 전 세계에서 550대 이상의 트랙터를 한 번의 사고 없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사고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상용화는 앞으로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나라 기업에도 이러한 자율주행 트랙터 모멘텀을 갖춘 기업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대동이라는 기업입니다. 대동은 올해 안에 자율주행 3단계 트랙터 컴바인을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우리 큐피드님 농사를 1년 4계절 중에 언제 많이 지을까요? 아무래도 봄이 아닐까요? 그렇죠. 보통 겨울엔 휴식하고 봄, 여름, 가을에 농사를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트랙터 수요 역시도 마찬가지 1, 2, 3분기에 몰려 있어요. 수요가. 근데 지금은 딱 한겨울이잖아요. 자, 한겨울인 상황에서 앞으로 1, 2, 3분기에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 시작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도 대동A라는 기업을 한번 관심 있게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AI죠. 이번 CES 2023에서도 마찬가지 AI가 메가 트렌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올해 가장 큰 시장에서의 키워드가 뭐냐? 경기 침체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티븐 코닉 CTA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2008년 금융위기 때 스마트폰과 4G가 보급이 되면서 소비자 기술 혁신이 발생했듯이 항상 이 불황기에는 기술 혁신이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줬어요. 그렇게 이번 2023년에도 기술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는 AI가 기반이 되는 기술로 적용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즉 과거 불행 이후에 찾아오는 기회에서 스마트폰과 4G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처럼 앞으로 이번에 침체 국면의 이 불황을 견뎌내고 다가올 기회 시기에는 AI가 크게 급부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 CES에서는 이상적인 수준의 AI 반도체가 목격이 되진 않았어요. 다만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 모바일 서버,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관련 반도체 및 기술이 각각 정말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 가지 중요해진 게 기존에는 AI라는 산업은 수많은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빅데이터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서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슈퍼컴퓨터를 갖춘 자본력이
탄탄한 글로벌 진짜 공룡급 대기업 IT 기업 몇몇만이 할 수 있는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딥러닝이라는 AI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컴퓨팅 비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많은 업체들이 AI를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CES에서 거의 모든 곳에서 AI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최첨단 시대로 향해 감에 있어서의 A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 여러분들 작년부터 올해까지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였죠. 근데 그 로봇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이 AI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AI라는 산업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제가 전에 AI 관련해서 크게 진짜 핵심 강의 1, 2편 올려드렸던 바가 있었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그 영상 꼭 확인해서 공부 미리미리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메타버스 자율주행 AI 관련해서 앞으로의 혁신적인 움직임들을 얘기해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중요 포인트와 각각의 수혜주들을 여기 표에 또 만들어 놨으니까 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이 너무 많아서 뭘 잡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가장 유망해 보이는 기업 딱 한 개만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이게 가장 힘든 질문이죠. 근데 제가 이게 CES에 직접 참가해서 제 눈으로 봤다면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답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직접 가진 못해서 기타 영상이라든지 리포트를 보고 그냥 참고한 토대로 봤을 때는 소니라는 기업이 가장 유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제가 예전에도 강의했을 때 뭐라고 했냐, 결국 기업들이 이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최대한 이 디바이스에 머무르게끔 하면서 그 디바이스를 활용할 때 나의 컨텐츠, 나의 플랫폼에서 최대한 많은 유저들이 뛰어놀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어려운 말로 뭐냐? MaaS, 즉 모빌리티 애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CES에서 이를 가장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소니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잘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뭐 게임이라든지 음악, 영화 이런 사업과의 시너지가 돋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소니는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대한 출시도 했고요. 혼다와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 전기 자율주행차에 대한 출시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갖춘 상태에서 기존의 소니가 잘 갖추고 있었던 그 컨텐츠 경쟁력을 입힌다면은 앞으로 미래가 좀 촉망한 기업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기업의 특징이 뭐냐? 전 세계적인 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새롭게 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변화의 핵심 축이 되는 기업의 특징은 뭐냐?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가 지금같이 경기가 침체 국면, 고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즉 위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 제품과 경쟁력이 있는가 부분인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새로운 시장에서 확대 적용시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보여주실 때 이러한 4차 산업 핵심 이 패러다임 국면에서 기회를 잡으면서 치고 올라가질 수 있을 만한 유망한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이런 세 가지 요인들에 다 부합하는 기업인가를 면밀히 공부하고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큐피디님 필기 어떻게 잘 하셨어요? 필기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자꾸 저기 한쪽에서 오순이가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시강인가?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오순인데 우리 구독자 분 중에 밀레님이라고 요거를 너무 이쁘게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특별하게 이렇게 또 여기다가 전시해놨는데 어떻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봤던 강아지 그림 중에 제일 잘 그리신 것 같아요. 극찬이네. 저도 뭔가 옆에 이렇게 오순이가 함께 있으니까 더 힘을 얻고 촬영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밀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으면서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 되세요. 뿅.